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정치권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수행부터로 지목되는 2030 청년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청년 세대들은 이 정치권의 구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청년들의 표심을 좌우할 요인이 무엇일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년 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지 직접 청년 세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입니다. 오송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오송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주일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년대변인 전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이용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이황헌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이황헌입니다. 예, 네 분의 스튜디오 출연 반갑고요. 좋은 말씀 기대를 합니다.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는 일제히 청년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을 연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에 다니는 만 18세 고교생을 포함해 광주 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30대 이하로 발탁하며 청년 표심에 다가갔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안에 있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이 직접 맡겠다며 2030 세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청년 문제는 정책보다 참여가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 집권하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030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표심은 선거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대선 성패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집값 폭등과 취업난 등 사회적 부조리가 심화되면서 현실 정치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030은 물론 중도층 공략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선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영상 화면 잘 봤습니다. 그전에는 과연 정치권에서 2030 청년 세대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요즘 들어 부쩍 청년 표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전에는 관심이 정말 없었던 것인지, 최근에야 2030 세대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들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송아님. 네, 20대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었나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정치가 20대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정치가 이런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전주일 대변인님은요? 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필요성 부분과 함께 저는 다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Z세대라고 하는데 기술과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치가 제일 빠른 편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정말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다른 기성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그 정치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질문이라 네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석 대변인님은요? 네, 우선 일단 한국에서도 뉴스퀘이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퀘이크의 말을 뜻을 살펴보면 일단 젊음과 얼스케이크 지지인의 합성어인데 즉 젊은이들의 영향력이 파급적이다. 뉴스 퀘이크라고 합니까? 예, 뉴스퀘이크입니다. 뉴스 퀘이크.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유스케이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뜻을 보면은 어쩌다 이런 경위가 나타나게 됐나 살펴보면은 사실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표심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는 거국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을 청년들도 그리고 정치권도 확인을 예.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30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을 해야 할 사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밈이라는 용어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황헌 대변인님. 네, 사실은 뭐 지금 세 분께서 워낙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갖다붙어 또 보탤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송화 당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한 번도 정치에 무관심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관심이 과연 내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던 이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의 표심이 결국에는 서울시장을 어떻게 보면 바꾸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치 효능감을 20대들이 느꼈기 때문에 정치를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변을 해서 이제는 밈 말씀하셨지만 이제 밈으로서 정치를 활용하는 하나의 놀이로서 정치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20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대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말할 정도로 단지 구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분석을 해보니 2030 세대의 이 표심이 영향력이 막강할 것 같다는 그 분석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 건지 이번 대선에서 2030 청년 세대들의 이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클 것이라면 어떤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전 대변인님. 네, 제 생각은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영 논리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세대보다는 고학력자가 많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짜 뉴스를 보고 파악하기보다도 정말 그 팩트가 진정한 것인가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끈질기게 추격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저희 한국의 정치 문화를 건강하고 그리고 시민 참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MZ세대가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 할 세대이고 향후에 10대에게도 저희가 이런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후배 10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청년당원 오송환님은요. 네, 우선 2030 세대가 저희 전체 유권자 중에서 5%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유권자 3명 중에 1명이 어떻게 보면 2030 세대인 셈이잖아요. 예. 적은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서 청년 세대의 표는 굳어지지 않은 소위 부동층이기 때문에 네. 그 기성세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이제 철저하게 그 현 상황을 분석해서 투표를 했던 것처럼 어떤 후보, 어떤 정당, 정책, 이념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유연하게 판단을 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만큼 예. 내년 대선 또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예. 듭니다. 벌써 두 분 말씀 들었는데도 기성 정치권에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변하실지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 대변인님. 아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컨대 저희 지역의 밴드 같은 거를 보면 이 어르신들이 만드신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030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정치인들의 클립 영상을 따가지고 그걸 재미있게 합성을 한다든가 혹은 성대모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파급력을 갖고 그것이 실제로 표심으로 연결되기까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즐기고 있는 청년 세대가 당연히 이 정치권에서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이 대변인이십니다. 네, 좋은 말씀들의 첨언을 조금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선을 포함해서 뭐 지선, 총선 막론하고 모든 선거에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 중도층의 역할인데 이번에 그 중도층 스윙보터 역할을 주로 청년들이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정치적 위상이 확연하게 높아졌고 그것들이 이제 관심과 주목이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대선을 넘어서 앞으로 청년들의 역할은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2030 세대들의 이
유권자 비율도 높아졌고 이분들이 굉장히 그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지고 있는 세대라서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선 후보들이 이 대선 행보에서 보여준 청년들에게 구해야 하는 그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연상에서 나왔지만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원장 10명 중에 9명을 30세 이하 청년들로 파격 발탁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직속기구로 청년위원회와 청년본부를 출범시켰고 또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관, 보좌역을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 정작 청년들은 기존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애하는 것 아니냐, 진정성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순서를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청년들이 정치를 봤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혐오가 조금 심각한 편이고 당장 제 주변만 봐도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문제가 이제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과연 정치인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 또는 이제 과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자들이 말하는 뭐 희망, 뭐 극복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정치가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행보와 공약 정책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뭐 네 분이 또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주일 대변인. 네, 저희 지금 각자 그 여야와 모두 이제 다 청년의 표심 잡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청년 대변인입니다. 근데 단순히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주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치로, 청년 정치로 참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청년의 표심 잡기를 위해서 이름만 얹혀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진정성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야 모두가 끊임없이 고찰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단순히 너무 급하게 청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주고 청년을 위하는 척한다라고 느낀다면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2030 세대가 뜨거운 정치적 열기가 오히려 다시 배신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어떤 분이 정치를 연애 밀당하듯이 해야 된다. 마음을 잘 살펴야지만 되지. 정말 마음이 변하면 표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두 분 말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님. 네, 우선 정치인들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제가 기성 정치인과 어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위 지금 2030이다, MZ다, 청년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기성세대와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전제 자체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 청년이니까 청년이라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청년들만이 뭐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 속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국가적 아젠다에 있어서 청년들이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뿐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같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여 청년들을 위한 뭐 오로지 청년만을 무언 청년 정책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 아젠다에 얽혀서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황원 대변인님.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청년들이 이 2030에 대한 정치권의 구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우리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명의 청년 정치인들이 탄생하고 또 사라지고 그런 명멸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삶은 그렇게까지 나아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의구심만 갖고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아라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없다면 발굴을 해내서라도 후원도 하고 당에 입당도 하고 그러니까 스타 정치인을 키워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메신저를 키울 그런 노력을 저희 청년 세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해법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때 당선을 위해서 써먹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그렇다면 뭐 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들어가서 지분을 차지하시고 활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우리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를 잠깐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국민의 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정된 두 분 간의 갈등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비춰지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30대 영선의 야당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정치사의 큰 업적을 한번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이 갈등 양상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이 양상을 바라보는 특히 젊은이들의 표심으로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변인? 오늘 이 질문 안 해주셨으면 제가 좀 서운할 뻔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정치를 하다 보면은 여야와 갈등이 당연히 있고 그 사이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중요한 공약 같은 것들이 나아가고 또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건강한 정치라면은 그 선대위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해결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예.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까. 네, 너무 조용한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같은 당이니까 먼저 이 대변인 여쭙고 한번 일당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청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청년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라는 그 정치인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것도 포함된 거죠? 그렇죠. 네. 팬심도 있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20대 2030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거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봐요. 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메신저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갈등이 있다고 해서 청년 세대가 이준석 대표 말을 안 들어줘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나는 윤석열 후보 지지 안 해.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민주정 사회가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주 당연한 우리 당에서 있어야 될 자정작용 혹은 네. 아주 건강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건강한 소리 난 건강한 시끄러움과 사실은 퇴행적이거나 어떤 걸 파괴적으로 시끄러우면 안 될 텐데 지금 자기 당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해석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뭐 상대 당이긴 한데요. 우리 오송화 청년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우선 이준석 그 당대표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청년 세대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예. 청년들을 이제 대변하게 되었는데 그 당 내부에서 갈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저희 청년 세대들도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뭔가 좌절되고 있는 것들을 또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당 내부에서 저렇게 막히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청년 세대들이 보면 조금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용석 대변인님. 네, 우선 민주정치에서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거고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일단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표가 됨으로써 갖고 있는 2030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있는데 가장 지금 핫한 이슈 중에 무엇이 있냐 따지면 이준석의 패싱 문제 그리고 제2의 부산 옥새 파동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과연 이준석이라는 그 2030의 그래도 표심을 대변하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대표를 존중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기정확실하게 이제는 무시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윤석열 후보는 현재 청년 선대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자처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준석이라는 상징성을 보유한 사람을 대표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분야를 본인이 직접 자처해서 하시는 게 이준석과의 갈등이 과연 이게 건강한 갈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지 의문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갈등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진 상태라서 일단 의견을 들으셨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측치와 기대치를 담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변하는 그 어쨌든 아이콘으로 확 떠오르시는 게 그 지금 이 대표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는 저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그리고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잘 화합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기존에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2030 세대가 주류가 되는 적은 없었어요, 사실. 예. 근데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패싱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이 기사를 본단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패싱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예. 그것을 또 저희 당 측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이제 만들어 간다고 저는 여깁니다. 예,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고. 어쨌거나 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점차 화해로 가고 원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과를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30 청년분들, 물론 정치인들이시지만 아주 똑부러진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일자리, 취업, 주택 문제, 뭐 결혼 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유평등, 정의공정 같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정이죠. 최근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제 청년 이슈는 말 그대로 청년 정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게 돼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은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 공정한 사회가 필요하다, 정의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나한테만 주는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 모두에게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들은 궁금해합니다.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사회를 바란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 전 대변인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고뇌한다. 고뇌하고 있습니다. 고뇌한다. 예, 어떤 고뇌인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본소득에 청년에겐 더 돈을 얹어준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공약 말고도 청년들은 이것이 정말 옳은 정치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자신만의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도 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단순히 말하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네네.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다 100% 우리 기성 정치권이 담아내야 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대변인님. 네, 우선 청년 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일단 청년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 관심사도 다 다르고 개별로 일단은- 보면 그런데 네. 그래도 이제 어떤 특징이 공통 분모가 좀 특징으로 있다면 가다 보면은 방금 방원께서 말씀해주신 공정의 이슈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일단 현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일 때는 취업일 거고 예.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테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돌봄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관련된 이슈도 떠오르고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진정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총체적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만의 무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 이슈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대선 후보님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아젠다와 결부되어 그거에 맞는 그 당의 입장과 합리적인 정책을 내는 것이 맞지 청년들만을 위한 청년 특혜 이런 거는 청년들조차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크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예, 이황원 대변인님.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에 조금 깊게 들어가서 과연 2030 세대와 기존의 세대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예. 예컨대 지금 20대들 그리고 30대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삶의 공식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그 사자 돌림 직업 하면은 먹고 살만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뭐 의사 변호사를 해도 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저성장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정신을 좀 희망과 기회를 주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뭐 당장에 뭐 기본소득이건 혹은 뭐 어떤 자리가 됐건 그런 거를 우리한테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멋들어지게 한번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시작하는 세대이라서 결과물을 주기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판을, 기회를 공정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고 바람이신데 이번 대선에서 특히 잘 반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특히 30대, 20대 포함해서 40% 가까이 아직 후보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나왔고요. 그중에선 또 60% 이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미지의 영역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전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청년들은 고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식의 그 정치적인 뭐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지를 계속 보고 본인만의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시간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기존의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강경했어요. 뭐 운동권 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콘크리트 지지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철학이 제대로 받쳐져 있는 건가? 아니면 혹은 포퓰리즘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리고 대선 후보가 잘 이렇게 나오셔서 공약을 하면은 이 공약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정말 고뇌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뇌가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향후에 생각합니다. 예, 부동이 한자 움직이지 않다가 아니라 떠다니면서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네. 부동의 이유를 지금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뇌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송아 청년당원님. 네, 저는 요즘 청년들은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정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현 상황에 대해서 각 후보자가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지금 각 캠프에서 보일 텐데 선거 당일날까지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황원 대변인님. 뭐 제 생각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층이 많다는 거는 이분들은 투표를 안 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투표는 하실 건데 문제는 과거의 양당제 정치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예전에는 뭐 불과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우파 아니면 좌파였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근데 이제는 우파 안에서도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겼고 좌파에서도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기존처럼 진영 논리가 팽배한 정치 풍토였다면 A 아니면 B였겠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의 눈에는 후보들이 여러 명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들을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한번 쫙 줄을 세워본 다음에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 캠프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석 대변인님. 네, 일단 2030 세대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고민하는 2030 세대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청년들의 경우 그 정당 일체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하. 정당 일체감의 경우 과거 뭐 운동권이라던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화 세대, 뭐 5.18 등등 해가지고 더 가면은 대한애국당도 존재하고 그들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강해서 정당만 보고 후보를 뽑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과 본인을 일체시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냥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당, 내가 믿는 정당에서 공천을 한 후보이기 때문에 믿고 뽑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현재 세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굵직굵직한 그런 민주화 역사를 겪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촛불 세대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점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약간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교육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세대다 보니까 뭔가 어떠한 정당 일체감에 기여한 입장으로 인한 투표보다는 본인만의 확고한 판단 기제가 존재한다.
이것들 하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90 며칠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100일 남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가 아니라 90 며칠이나 남은 겁니다. 대선 후보들을 확인해야 되고 예. 저희가 맞는 정책이 있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심사숙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 기존에는 이제 이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역 구도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큰 변수로 그게 작용을 했는데 친구들 중에 이제 출신 도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시고 얘기를 하시고 뭐 눈빛을 보시면 정말 많이 약해진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전 대변인님. 이념이나 지역 구도는 많이 약해진 겁니까? 청년 세대들에게는? 제가 지금 세종시 청년 대변인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솔직히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보다는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오성화 청년당원님도. 저는 우선 청년들이 기존 지역 구도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지역 갈등보다는 세대 갈등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별 편차가 있다기보다는 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지역 구도로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지역 구도를 따지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의 인구가 워낙 많이 몰리고 있고 수도권이 워낙 비대해지고 팽창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뭐 그 어려움을 지역의 어려움을 대변해줄 청년조차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수도권의 어려움 이런 걸 말해줄 청년들이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발전이 계속 이제 도토리 뭐라고 하죠? 그 계속 이렇게 돌아가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마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각 지역 갈등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의 이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보시기에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면 줄이면 청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권도 또 지역으로 보면 주요 선거 때마다 스윙부터와 바로미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합치니까 충청의 마음 충심과 청년의 마음 청심, 충청심을 겨우 잡아야 우리 양 대선 후보들에게 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이런저런 정책을 내놨는데 한 가지 정도씩 잡아서 이 정책은 이런 면에서 잘했고 저 정책은 저런 면에서 부족하게 우리 청년의 마음을 읽은 것 같다라고 꼭 두 가지를 다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구체적인 정책 사례나 공약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남성분들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황원 대변인님. 사실은 저희 캠프에서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겠다는 거. 사실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기본법으로 탄생한 그 청년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거기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버넌스의 한계는 결국에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는 있지만 의결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 정책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공약이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역시 이 대변인님. 네,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사회로서 봤을 때 가장 대두되는 이슈가 부동산 이슈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슈 그리고 출산율 저하, 돌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쟁점들을 하나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현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지역 간의 불균형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수도권 인구가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는 지방에 있는 학우들 그리고 저도 지방러지만 무조건 서울을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지금 확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다행인데 서울에 있는 것들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취업에서도 학원을 가더라도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그걸 통해서 지방 분권을 함께 결부한다면 이는 네. 풀뿌리 민주주의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2002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기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권을 강조해 주셨고요. 전 대변인님. 네, 저는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만 좀 네, 약간 좋습니다. 언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꽤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정책을 기존에 있었던 기본소득이 오기 전에 지금 현재 깔려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보완해야 될 시점인데 너무 성급하게 기본소득을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그리고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양자의 그 반응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약간 지지하고 뒤로 밀어서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약간 밀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쉽다.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기본소득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본인의 정치 철학이 분명히 기본소득으로 간다면은 그걸 그대로 밀고 가는 것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살짝 빼고 저럴 때는 이렇고 좀 바뀌기도 하고 제가 기본소득에 관련된 그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학교라서 이 사람의 정책을 찾아보다 이분의 정책을 계속 찾다 보니까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정말 아쉽지 않나라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기본소득을 비판해 주셨고요. 우리 오송환님. 우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이용석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고용도 창출이 잘 되고 일자리도 굉장히 풍족했지만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일자리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책을 나중에라도 추진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들으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정할 합니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네. 다음 주제는 워낙 몇 시간짜리 주셨는데 네 분께 핵심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젠더 이슈 혹은 젠더 갈등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데 2대남 2대녀 또 3대남 3대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께 어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갈등보다는 남녀 평등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대변인님. 네, 젠더 갈등에 관련돼서는 지금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되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마리의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예. 좀 유리한 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화합된 정치가 될 수도 없고 협치가 될 수도 없는데 이런 식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 또한 같은 방식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이 또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세대가 뭐 있다면 그 세대 역시 같은 방식의 그 갈등 구조를 만드는데 네. 이렇게 서로 그 재생하고 반복하는 이런 갈등 구조를 저는 여야 모두가 좀 각성하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네네. 네, 오송화 청년당원님. 저는 우선 이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성별을 불문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가치에 더 이제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남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도를 만들어서 대결을 시키려는 그런 기성세대의 움직임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나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황원 대변인님. 뭐 사실은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 젠더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여야를 불문하고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여경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경찰 조직의 직업 윤리가 해이해진 그 문제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를 떠나서 특정 정치인이 됐건 혹은 특정한 뭐 일부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건 여자를 경찰로 뽑아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를 보면 소위 말하는 20대, 30대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기 어떻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다.
왜 이런 특히나 젠더 이슈에 대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이쪽은 내가 확실히 먹을 거야. 저쪽은 네가 가져온 말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화합의 메시지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다들 겁을 먹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극단주의가 문제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용석 대변인님. 네, 일단 한국형 뉴스퀘이크가 발현한 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젠더 이슈만큼 사실 상식이 통하는 장은 없거든요. 사실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을 통해서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향성을 살펴볼 때 극단적인 상황을 그 표본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다 같이 잘 살고 있고 모두가 더불어 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좀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갈라치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소위 이대남들이 굳건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경우에 그 이수정 교수 영입과 관련해가지고 최근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특정 인사 누군가를 영입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지지를 하지 않고 지지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 약간 정치적 표심으로 이용을 암묵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어떤 정당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다 확실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치기가 아니라 모두가 화합과 사회적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악용하려는 그런 정치 집단이 있다면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지역에 돌아와봐도 우리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 또 지역 인재 채용,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 2차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서 양쪽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당 후보가 이거를 더 잘할 것이다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전 후보님. 네. 세종시에서 온 제가 이 발언을 하기가 참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 지금 김병중 선대위원장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꽤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세종시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부 다 민주당 분이세요. 시장분도 그러시고 비례대표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 분이신데 세종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수도 완성은 왠지 민주당이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같이 저희 당에서 합리적으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저희 당을 한번 봐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변인 다음 말씀이셨고요. 네. 우송아님. 네, 전주의 대변인님께서 세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현 정권에서 이루어낸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공약을 이끌어가고 정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황원 대변인. 뭐 저는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민주당에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시장도 지금 지난 시장님도 그렇고 이번 시장님도 그렇고 민주당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한석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고 지금 우리 대전의 모든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고 모든 구의회의 과반이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덕구에 대덕특구에 위치해 있던 여러 가지 유망 기업들이 서울로 본사를 이전을 한다든가 카이스트에 있던 AI 대학원이 갑자기 난데없이 서울 강남으로 이전을 해버린다든가 혹은 가만히 잘 있던 중소기업 벤처부가 갑자기 세종으로 가버린다든가 대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 민주당 시정하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반면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대전시정,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시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대전이 나날이 변화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나무도 심어졌고 목적교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거든요. 갑천공원도 저희 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한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시고 대전을 누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이번에는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조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용석 대변인님. 네, 우선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세종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대전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국가 균형 발전만큼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가 없고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해야 된다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지역 균형 발전의 경우 그 국가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으로 시작돼서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반쪽짜리 수도 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한 부활을 완전히 이룩하였을 때 이렇게 실패를 하였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가 있는데 반쪽짜리 수도 이전이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실패를 과연 논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민주당 경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적극적으로 내세운 게 지역 균형 발전이고 지방 분권인데 지방 분권을 수단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든 지역 균형을 이루고 지방 분권을 함께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의 기조가 맞게 저희 당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네 분 혹은 약간 멤버가 바뀌더라도 우리 청년분들 토론을 붙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총평 삼아서 네 분의 말씀을 한 1분여 정도씩만 듣겠습니다. 이제 90여일 앞으로 남은 20대 대선에서 청년 이슈와 관련해서 이것을 꼭 제기해야 된다. 이 이슈도 좋고요. 또 우리 청년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선배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 대선 전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늘 이 청년이라는 화두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본인이 강조점이 떠오르시는 대로 오늘 스튜디오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총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화 청년 당원님. 네, 우선 청년 세대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뿐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애써주시고요. 전주일 대변인님. 네, 저는 오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여야를 떠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아니면 뭐 정의당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당들 간의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한 발언을 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이게 옳은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기 물음이 항상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짜 뉴스보다는 정말 정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입법 예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쭉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찾아보지 않고 뭐 뉴스라든가 사실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오보 기사도 있어요. 예. 근데 입법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정말 그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아니면 입법을 했을 때 이 조항은 좀 별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그런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청년의 정치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뉴스를 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법 예고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주문 잘 들었습니다. 이용석 대변인님. 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렇게 청년들의 역할이 막대해졌다는 거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 속 정치 참여의 증가, 투표율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당위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선 이후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과연 대선 때 청년들이 그들을 지지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하고 또 청년들을 시작으로 사실 아직까지 배제되어 있고 들어보지 않은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고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황원 대변인님. 네, 뭐 사실 오늘 되게 이렇게 좋은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거나 혹은 속해 있는 정당이 다를지라도 저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청년 세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정권은 그렇게까지 청년들의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지율만 놓고 봐도 그 집권하실 때는 20대 지지율이 막 80%에 육박하다가 지금은 영 그렇게까지는 지지율이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냉철하게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보낼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력과 총명함을 갖고 있다. 현명한 세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윤석열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해서 당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서 좀 중지를 모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 이렇게 20, 30대 청년 대변인들과 청년 당원님들과 토론을 해봤는데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선배 세대 대신해서 또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아빠, 엄마, 중장년층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푸른 꿈을 늘 응원하고요. 오늘 열띤 토론을 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